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제 하락했던 증시 오늘은 살짝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 막판까지 이 흐름이 계속 나타나길 바라며 오늘의 뉴스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뉴스입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도 극심한 저평가주가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주가가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이 새로운 모멘텀을 만난다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쭉쭉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한번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확정 실적을 기반으로 사상 최고 이익과 극심한 저평가를 기록 중인 종목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요. 하나금융투자는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연간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68%를 갑니다. 엄청나게 높았고 그 결과 증시도 많이 올랐죠. 하지만 올해는 과거의 영광이 조금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분기별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0% 전후로 크게 낮아지는 게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실적이 안 좋으니까 최근 들어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되는 거는 이렇게 실적 성장이 상대적으로 희귀해지는 이러한 장세에서는 지금 성장하는 기업들에 오히려 큰 돈이 몰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라는 거는 주가 상승의 확실한 카드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분기 확정 실적 기반으로 실적과 저평가 매력이 급증한 종목이 뭐가 있나 봤더니 꽤나 많네요.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화재, 태웅로직스, KPF, 조비, 인터지스, 송원산업, 경농, 한솔로지스틱스, DSR, 유신, 한국캐피탈, 황금ST, 고려제강, 롯체시스템즈, 현대BNG스틸, 대유AP, 성보화, 아세아텍, 그리고 아진산업, 이러한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잘 나온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아 저평가 매력이 급증한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지금 이제 매수할 기업을 찾고 있다면 위 기업들을 순차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도 집 살 수 있나? 청년 신혼부부용 50년 만기 모기지로 나온다. 자, 일단 50년 만기 이 말을 보니까 야, 이거 평생 평생 집 사다 죽겠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50년이라는 그 엄청난 기간 때문에 조금은 비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 이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을 할지 안 할지 정하면 되니까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도입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 4.5%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만기가 30년이면 최대 약 3억 2,800까지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도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최근 집값이 꽤나 비싸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지방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서울권에는 야, 이거 3억 2,800으로 집 사기 쉽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만기가 50년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4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장기간에 조금 압박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보금자리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있는 내용으로 현재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또한 주택가격의 상한을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올 연말까지 청년을 포함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비율 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에서 70에서 80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혹시나 이제 최근 들어서 집 한번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그런데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채권 전문가 94% 한은 26일 금통에서 기준금리 인상한다. 채권 전문가들 시장 참여자 94%가 오는 26일 내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투협 측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상승 응답자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린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팝콘 먹으면서 범죄도시2 무려 400만 명 봤다. 영화주 우승꽃. 최근 들어 범죄도시2가 진짜 재밌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저 길이 또 시간을 내지 못해서 보러 가지 못했는데 이번 주 내내 꼭 시간 내서 보도록 할게요. 영화주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 규제가 시행된 지난 2년여간 실적 악화를 겪은 대표 업종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만에 해제가 되면서 반등의 시동을 걸고 있다고 한데요. 또한 영화관 내 팝콘 등의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 후 관객
관객들의 발길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당연히 좋은 영화가 있어야지 영화관을 갈 것 같은데 최근 들어 범죄도시2가 개봉 7일 만에 400만 관객을 돌파를 했다고 하고 이 정도면은 1000만까지도 살짝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기록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이후에 가장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최고 흥행작인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11일째 400만 관객을 돌파한 바 있으며 그리고 이달 초에 개봉한 닥터 스트레인지는 5일째 되는 날에 400만 명을 넘긴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들을 전부 다 갈아치웠다는 소리겠죠. 또한 하반기에도 흥행 기대작들이 쏟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로커, 헤어질 결심, 마녀2, 토르, 블랙팬서2 이러한 쟁쟁한 영화가 쏟아지니까 영화계가 조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CJ, CGV, 콘텐트리 중앙, CJ ENM, 뉴 이러한 영화 관련주를 주목해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으며 영화 흥행 시 극장은 물론 배급과 제작을 총괄한 사업자의 이익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영화에 관련된 뉴스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욱 헤어질 결심 아까 봤던 그러한 대작 영화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영화가 칸 공개작 중 최고 평점을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이 외신들의 호평을 현재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 전문 매체 스크린 데일리가 공개한 이 작품의 평점은 3.2점으로 현재까지 공개된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분 초청장 중 최고점을 현재 기록하고 있어서 황금 종려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살인 미스터리로 포장된 눈부신 사랑 이야기라고 평가하며 박찬욱 감독의 연출에 대해서 마법에 가깝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어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이후 대중들을 사로잡을 새로운 한국 스릴러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헤어질 결심은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강력계 형사 박해일과 사망자의 아내 탕웨이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박찬욱 감독 연출작 중 네 번째로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이 영화 헤어질 결심이 좋은 상을 받는다면 그때 또 관련주가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미리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단은 CJ ENM이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레이 달리오 이 말로 가장 유명하죠. 현금은 쓰레기다. 그런데 이번에 말을 조금 바꿨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레이 달리오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현금을 여전히 쓰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 현금 구매력이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도 현금이 쓰레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데요. 참고로 레이 달리오는 지난 2020년 그때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현금은 쓰레기다 이렇게 발언한 바 있으며 당시에도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레이 달리오는 현금은 쓰레기라고 하니까 지금 주식을 사라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식이랑 채권은 더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지난 10년 동안 주식 수익률이 뛴 만큼 과할 정도로 많은 투자자가 주식시장에 몰리는 것이 문제라며 주식시장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거품이 제거돼야 된다 이러한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현금은 쓰레기니까 주식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제가 한 대 맞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레이 달리오는 도대체 무엇을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물어봤더니 현금, 주식, 채권 이런 거 사지 말고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이 훌륭한 투자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날 글로벌 투자회사인 구겐하임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 투자 책임자가 했던 발행과 일맥상통이라고 한데요. 그는 부동산과 예술품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주식을 뛰어넘는 투자처가 될 것을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공부를 할 때마다 모두의 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을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죠.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거는 좋지 않고 주식, 채권, 현금 그리고 부동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금은 분산 투자는 그러한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상장 폐지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디 추싱 미국 증시 상폐 결정 짐 싸는 중국 기업도 나올까?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 공유업체 디디 추싱이 뉴욕 증시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디디 추싱을 기점으로 중국 기업들이 잇따라 뉴욕 증시에서 발을 뺄 수 있다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한데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인 디디 추싱이 뉴욕 증시에서 발을 뺀다는 소리인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앞서 디디 추싱은 중국 당국이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6월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자진 상폐를 한다는 거겠죠. 뭔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야 이거 먹튀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때 당시 중국은 디디 추싱의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가 해외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디디 추싱은 그냥 이거를 무시하고 뉴욕 증시 상장을 강행을 했다고 한데요. 하지만 이런 거에서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겠죠. 당국의 집중 조사와 고강도 규제 철퇴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은 앱스토어에서 디디
추싱을 강제 퇴출시키며 다운로드를 금지한 바 있고 사이버 보안 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디디 추싱은 버틸 수가 없었겠죠. 결국 지난해 말 뉴욕 증시를 떠나 홍콩 증시에 재상장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디 추싱이 이렇게 떠나게 되었으니까 뉴욕 증시 상장한 중국 기업 일부가 연쇄 상장 폐지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방금 디디 추싱과 똑같죠.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디디 추싱과 마찬가지로 해외 상장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해서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항상 중국에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즐거운 뉴스보다는 조금은 안 좋고 당황스러운 그런 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정부가 시장에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스냅쇼크의 뉴욕 증시 기술주 동반 하락. 소셜미디어 업체 스냅의 실적 경고에 기술주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떨어지면 되지 다른 애들 멱살 잡고 같이 떨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뉴욕 증시 나스닥 지수가 전장보다 2.3%나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다우는 양전한 바 있으며 그리고 S&P 500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도차가 조금 있었다는 소리죠. 어쨌든 스냅은 엄청나게 폭락을 했으며 고로 시장이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이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합동참모부는 북한이 25일 오늘이죠.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북한이 왜 맨날 동쪽으로 발사하는지 조금 공평하게 남쪽으로 남쪽은 안 되겠네요. 남쪽 대신에 아니면 서쪽이라든지 북쪽 이런 식으로 좀 골고루 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북한이 동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뉘앙스가 조금 달랐다고 하는데요. 통상 단거리급 미사일 탐지 같은 경우에는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날은 동쪽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중장거리급 이상일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까지 바이든이 한국과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때는 피해서 이렇게 약간 눈치 보게 됐던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미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시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이번에 또 번복을 했다고 한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담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폐기되는 것이냐 이러한 질문에 아니다. 그 정책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개입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것이 우리의 약속 이렇게 말한 바 있었는데 그거와는 또 바뀐 대답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더나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 백신 개발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모더나는 트위터를 통해서 임상 전 단계에서 잠재적인 원숭이 수두 백신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모더나가 원숭이 두창의 칼을 살짝 빼들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최근 들어 유럽에서 천연두나 원숭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일부 회사들의 주가가 월요일에 상승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더나도 이러한 상승 탄력을 또 받을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공매도 전설 마이크 버리. 미국 증시는 추락하는 비행기와 비슷.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하며 공매도 전설로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가 미국 증시와 관련해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겨 화제가 되었습니다. 마이클 버리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보는 것 같다며 지금 현재는 비행기 추락 사고를 보는 것 같다. 이것은 아프고 재밌지 않으며 웃음이 나질 않는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는 떨어지는 중이며 앞으로도 더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절대 말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숏을 치고 있다고 한데 한편 마이클 버리는 지난 17일 애플 주가 하락의 베팅에 주목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테슬라 주가의 하락을 베팅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애플을 노리면서 둘 다 성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참고로 마이클 버리는 지난 1분기 중 약 3,600만 달러 약 459억 원에 해당하는 애플 풋옵션 20만 6천 주를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직도 이 포지션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꽤나 큰 돈을 벌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폭염 관련주 매수 몰리나 어제 갑자기 폭염 관련주가 쭉쭉쭉 올랐죠. 그 이유는 날씨가 더워지고 그리고 전세기가 이제 불구덩이에 빠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여름 기온이 평년을 웃돌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에 때이른 폭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월 말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야 이번 여름 진짜 덥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이에 폭염 관련주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커지는 중이라고 한데요. 통상 6월 이후 나타나는 폭염주들의 상승세가 나타날지 주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제 가장 많이 오른 애가 뭔가 보더니 일단 위니아라는 기업은 전 거래일 대비 무려 13%나 급등해서 3,875원에 마감된 바 있으며 그리고 파세코는 전 거래일 대비 4.8%나 올라서 19,300원에 장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파세코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러한 차트를 만들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냉방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아직은 폭염주 가운데 에어컨과 관련된 종목에만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으며 참고로 폭염주에는 에어컨, 선풍기, 가전마트 그리고 음료와
핑가류 이러한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 여름이 진짜 역대급으로 덥다면은 선풍기나 에어컨을 파는 마트, 예를 들면은 하이마트라는 기업이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음료 같은 경우에는 롯데칠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빙가류는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고 있는 빙그레라는 기업을 또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기분들 폭염 관련주 공부를 해보시고, 참고로 어제 저기리 쓴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야, 아직까지 5월 말인데 에어컨 키기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오늘은 켜서 지금 이제 시원하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리분들 이번에 처음으로 에어컨을 켜봤는데 기리분들이 들으실 때 선풍기나 아니면은 에어컨 소리가 들린다면은 그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을 꼭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스템 임플란트 견고한 실적으로 회복할 신뢰 매수. 삼성증권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4만원을 제시했습니다. 서근히 삼성증권 연구원은 올해 초 횡령 이슈 발생 이후 지난 4월 27일 상장 유지 및 거래 재개 결정까지 노이즈가 존재했으나 동기간 1분기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 각각 전년 대비 36.5% 그리고 100.5% 엄청나게 성장을 해내며 사업 영위에는 차질 없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러 가서 이 회사는 이거 횡령 있던 회사 아닙니까? 전 이거 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해외 매출도 꽤나 많은 기업인데요. 해외에서는 더욱더 이러한 이슈에 관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1분기 실적 기준 중국 지역 매출 비중은 25.3%로 락다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타격은 우려 대비 약했으며 내수, 미국, 유럽 지역 또한 2020년 3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유지 중으로 이제 또 리오프닝이 시작이 되니까 성장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 일단 올해는 1조 클럽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지만 그런데 내년에 매출액이 1조가 넘어서는 그런 회사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와중에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엄청난 성장하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횡령 이슈가 존재하긴 했지만 실적 성장세가 엄청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와중에 올해 퍼는 11.7 그리고 내년에는 10 아래로 떨어진다. 이거는 조금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 상장 재개 후 주가가 슬금슬금 내려와 최저 95,000원을 찍고 그때부터 바닥권을 다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실적 성장세를 믿고 조금씩 모아보는 그러한 전략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술력 있고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오리온 현 주가는 역사적 하단. DS투자증권은 오리온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3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지의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오리온의 목표 주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올해 실적에 글로벌 피어 대비 10% 할인한 목표 배수 18배를 적용했다며 현 주가는 올해 실적 기준 퍼가 12배로 역사전 하단을 현재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오리온의 국가별 월 매출 합산 실적은 매출액 2,060억 19%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은 306억 원 45% 성장을 기록하며 현지 통화 기준 베트남 매출액 증가율이 31%로 성장세를 이어갔고 중국은 3.1%로 7개월 만에 매출 성장을 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온 같은 경우는 국내외 식품업계 전반의 가격 인상 랠리 속에서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점유율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말은 다른 기업들은 전부 다 제품 가격을 올리는데 오리온은 여러가지 원가 절감을 통해서 현재 버티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야, 같이 올릴 때 그냥 같이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다면 어쨌든 레버리지가 커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딱 과자를 사러 갔는데 다른 과자보다 오리온 과자가 특별하게 싸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오리온 과자 맛없는 게 또 아니니까 거기에 손이 많이 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점유율이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충분히 오리온의 장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을 안 올리면은 또 언젠가 착한 기업 이러한 타이틀을 달고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실적이 슬금슬금 성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은 성장을 볼 수 있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 7에서 8% 정도 성장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예상퍼는 12, 내년에는 11, 그리고 내후년에는 10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진짜 역사적인 저평가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오리온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8만원까지 하락한 바 있었고, 그런데 최근 들어 슬금슬금 오르는 걸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고 심상치 않은 차트인 걸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차트를 만들고 있으며 121선 이거 하나 남았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이 121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이 주식을 투자할지 말지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신 기분들 당연히 성공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